인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예전엔 인구 피라미드가 이런 상태였고, 이거는 미래 소비자들 혹은 미래 생산자들, 이거는 과거 세대 이렇게 되고, 이게 현재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거지. 이 사람은 소비만 해. 그치? 이 사람은 뭘 하지? 아니, 요 사람 과거 세대 소비하지. 노동하나? 생산은 잘 안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재산은, 이 사람은 재산이 있나? 어린 아이가? 재산은 없지. 근데 이 세대가 나이가 들면 재산을 갖고 있어. 왜? 이 생산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을 모으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재 요 1, 2, 3을 본다라면 이번 세대의 특징은 어떻다? 생산한다, 소비한다, 자산을 구입한다. 그치? 그래서 생산도 하지만 소비라는 것은 재화에 대한 수요를 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또 자산에 대해서도 수요층이다, 살려고 하는 층이다 라는 거지. 이해되지? 뭐에 근거해서? 근로소득 1에 근거해서. 이때 만들어진 소득으로 소비를 하거나 자산을 구하거나 요렇겠지, 그치? 자, 과거 세대는 어떨까? 1번 과거 세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근로소득이 없다, 없거나 굉장히 은퇴 전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는 돈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돈은 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소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확보한다? 자산을 굴리거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굴리면 자산은 굴리기만 하지, 굴린 자산을 빼거나. 한번 놔두면 이자가 복리로 붙을 텐데, 이자 소득을 얻는다는 건 이자를 계속 굴리지 않고 이자를 꺼내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을 처분하면서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다가 자산을 팔고 현금을 받아서, 그래서 소비를 유지한다라는 거. 그치? 이런 인구 특성이 있겠지. 그러면 시장 전체를 보면 이런 시장의 특성은 계속 매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생산하고 소비하지. 자산 구입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점점 계속 많이 넘어오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수 경기가 좋다. 그치?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그치? 그리고
내수가 확대돼.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 생산 시설을 늘려야겠죠. 그러면 기업 투자가, 생산 시설 하려면 기업 투자가 많이 되지. 그치? 이게 돈이 들지. 근데 돈을 기업이 몇 년치, 한 10년치 수익을 난 걸 모아서 투자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느려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빌려와서 먼저 투자하고 하고 이윤이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 좋다, 과거에 두 자릿수 성장, 중국처럼 지금 like China, 우리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지. 알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윤으로 갚아가는 거야. 이래야지 마켓시어를 유지할 수가 있겠지, 경쟁자로부터.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해주는 게 뭐였냐면, 은행이 서민들한테, 서민금융이라고 하잖아. 은행은 서민들한테 돈을 십시일반, 큰 돈, 작은 돈, 조그만 돈 다 이렇게 빨아다가 기업에 기업에 대출을 해줬단 말이야. 담보 잡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업이 일단 돈을 쓸 수요가 많으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인 금리가 높겠지. 기업이 수요를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고성장, 고금리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거지. 그랬다가 인구 패턴의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어떤 변화냐? 애를 안 낳기 시작하는 변화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도시화돼 있고,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막 도시로 올라와서 일자리 찾고 하니까, 집값 비싸지고 막 하니까 애를 안 낳아. 애를 안 낳으면서 인구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저출산 이렇게 됐죠. 첫 번째 문제가 저출산 문제야. 그러면 미래 수요는 증가할까? 아니죠.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뭐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러면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야 될까? 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해외 이전입니다. 해외 투자해.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어떠냐? 기업들은 지금 매출이 늘지 않아. 매출 전망이, 국내 내수는 매출 전망이 크지 않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윤을 남겨? 비용 절감을 통해서 남겨요. 그래서 IMF 이후에 계속 경제를 살리자. 그쵸? 계속 구조조정, 또 구조조정. 그래서 합리화 효율화를 통해서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이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 비정규직, 조기퇴직,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성장 탄력이 줄어드니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기업 투자 안 해. 그건 뭐냐면
기업이 은행 돈을 갖다 쓰지 않는 거예요.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것 줄여가는 것만 해도 일이야.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돼? 금리가 그러면서 이제 저성장으로 가지. 그리고 저성장 앤 저금리로 빠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금리를 빠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절감돼요? 절감돼요. 그러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수익이 어떻게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영되는 게 주가에 반영이 돼. 기업 가치는 늘어나는 거야. 사상 최대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흑자들을 뭐 분기에 10조씩 내고 막 이런 시대에 갔다라는 거지. 근데 은행 이용하는 서민은 어떻게 돼? 초금리. 이해되죠? 이 은행과 기업 간의 이 강한 링키지가 깨져가는 거지.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조달해. 시장도 컸고, 서민 이용하는 은행은 저금리만을 돌려줘. 그래서 기업이 돈을 갖다 쓰지 않으니까 은행이 뭐에다 대출해줘? 가게에서 돈을 빌려다가 뭘 해줘? 가게에다 대출해줘요. 주택담보대출. 담보는 잡아야지. 이해되죠? 가게 입장에서는 뭐냐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출금리가 항상 예금금리보다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가 높잖아. 그러니까 가게는 돈 주고 돈 빌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금리를 원한다라면 내가 담보대출의 금리도 높아져야 돼. 이해되지? 그런데 이러면 힘드니까 정부가 대출 금리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가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이런 상황이라 이거지. 그래서 저금리로 주택담보 대출 막 받아가라고 해갖고 이게 집값도 올라갔고. 자, 이게 과거에서 현재까지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